네, 골프 혹시 가실 일이 있다면 이 거리 측정기 그걸로 승부가 갈린다는 거. 예, 그게 승부처입니다. 결국은 아이템빨이에요, 다 요즘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치시는 분들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거리 잘 측정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측정하셔야 되고 도대체 그 홀컵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잘 판단하시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캐디분보다도 더 정확한 거리 측정기, 메이트 거리 측정기와 함께 R2G, 네, 거리 측정기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링크가 아마 저희 영상 아래 보면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R2G 찾으시면 금방 또 나오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해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HMM 요거 일단 지금 이슈니까 요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요즘 표정이 뭐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해운 쪽이 요즘 주가가 괜찮은가요? 예, HMM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뭐 다른 해운주들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고요. 부산 이전이 제일 큰 이슈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저희 팀에서 해운은 또 제가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잘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운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쭉 얘기를 나눠보면 올해는 이미 팬데믹 때 주문했었던 선박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고, 그럼 선박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그럼 지금 그 가격을 올렸었던 수혜주나 그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수혜주나 통학료 할인해드릴게요 15% 이 뉴스에 있었더라고요. 그럼 수혜주나 정상화되면 그 운임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물론 그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역량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시기는 아니라면 그 운임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오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질문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오른 이유는 HMM이 그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의 연구체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1억 4,400만 주가 최근에 이제 상장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하고 난 다음에 HMM이 그 이전에 밸류업 정책 공시할 때 올해 이제 주주환원을 하겠다라는 2.5조 원 규모로 주주환원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배당으로 한 5천억 정도를 썼기 때문에 한 2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 2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시점이 아마 이제 산업은행이랑 해진공의 마지막 연구체 물량이 상장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1억 4천만 주 정도가 풀리고 근데 풀린 건 아니죠. 그냥 상장 주식만 늘어났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커졌는데 사실 그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늘어났지만 실제 유통 주식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HMM이 그게 리스트업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매입 소각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아직 뭐 언제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사겠다. 이런 거 결정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초에 서울경제에서 그 모 언론사에서 그 기사가 나왔는데 2조 원 정도의 그 자사주를 공개 매수 형태로 사겠다. 약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관세하고 뭐 수혜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전쟁이 상당히 격화되면서 사실 중국발 컨테이너 공급이라든가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뭐 수요하고 물동량하고 공급이 다 같이 줄어든 겁니다. 한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대부분 이제 미주 쪽에 더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수입을 많이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랑 수요가 같이 줄어서 미주 노선에 배치했던 선박들을 다른 쪽으로 많이 그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주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운임이 좀 방어를 하고 있지만 타 노선들에서는 운임이 많이 빠졌거든요. 유럽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항로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90일간 일단 관세를 많이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주 노선으로 다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관세율이 뭐 145%에서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동량이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주 쪽에 빠졌던 공급이 다시 재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박이라는 것들이 다른 노선에 서비스가 투입됐다가 다시 바로 배치할 수 없잖아요. 있다고 네.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한 2, 3주 정도의 그 공백기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운임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건 그리고 되게 단기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단기적인 거죠. 네. 그 단기적으로 어쨌든 2분기 지금부터 3분기 초반까지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운임도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플러스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뭐 6월 달에 그래서 선사들이 이제 GRI라고 해서 기본 운임 인상을 또 추진 중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손사들은 같습니다. 왜 운임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미주 쪽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걸 다 빼놓은 상태라서 네네. 배를 빼놓은 상태라서. 네네. 저 부분은 어때요? 그러면 그 가장 최근에 그 이슈가 됐었던 게 USDR의 USDR. 입항 수수료. 수혜주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수혜주는 뭐 그 운하 통과료를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네. 선사들이 수혜주로 돌아갈 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위험하죠. 예, 위험한 것 플러스 지금 수혜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희망봉을 거쳐서 가게 되면서 네. 공급이 많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배 공급이. 예, 그래서 이렇게 운임이 방어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뭐 글로벌 뭐 관세 전쟁 때문에 물동량도 지금 막 사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네. 공급이 더 늘어나면 유럽 운임은 더 폭락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선사들 수익도 떨어지는 거고. 예, 거기다가 아직도 위험하다. 워리스크 서차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수혜주는 뭐 금방 재개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임 떨어질까봐 야 먼 길 돌아가자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의 판단도 해요? 배를 아예 빼기도 하고 그냥 바다에다 파킹도 시켜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임 네. 떨어지는 건 못 참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운임 떨어지면 바로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혜주를 통과하는 거랑 희망봉 돌아가는 거랑 네. 그 선사들 입장에서는 코스트 차이가 아주 크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죠. 예. 예, 연료비는 늘어나지만 예. 운하 통과료가 워낙 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예. 예. 하긴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수혜주 통항에 갔던 건 물론 이제 연료비도 있겠고 시간이 이제 중요했을 텐데 그걸 이제 조금 이제 포기한다면 돌아가는 것도 뭐 비용적으로 크게 많이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운임 낮추는 거는 해운사 입장에서 도저히 제일 하기 싫은 거. 운임 떨어지는 거. 차라리 차를 돌리든지 뭐 돌아가자. 저 공회전을 시키면 했지 내가 운임은 못 내린다. 네, 그런 이제 상황이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HMM 부산 이전 이거는 그냥 약간의 이슈 정도인 거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부산 이전한다고 해서 HMM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뭐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주가를 움직일 만한 변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해진공, 네. 해양기능공사가 이제 부산에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부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부산 광양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으로 가는 거 어떠냐라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도 이미 저 뭐 지사 다 있고 네. 문제는 이제 본사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네네. 서울에 있는 본사 여의도에 있죠 아마. 지금 네, 저희 팝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HMM 본사가?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HMM도. 원래 저기 이화 사거리 쪽 대학로 쪽 근처에 그렇죠, 있다가 그렇죠. 그쪽에 예. 있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이걸 다시 보내자면 보낼 수는 있어요? 뭐 그냥 대주주니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무래도 뭐 산업은행하고 해양기능공사 대주주다 보니까 네. 정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다면은 뭐 이전할 수도 있다.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손해나 이익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건 별로 없다.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기업의 본질 가치는 뭐 크게 바뀔 건 없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그 인더스트리라는 게 사실 국내의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업황이 좌우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치적인 그냥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USTR 그 입항 수수료 그거까지는 좀 짚어야 되겠죠. 입항 그거까지 수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2월달에 미국 USTR이 입항 수수료 발표를 했을 때는 H&M이 대단히 수혜를 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항 수수료라는 게 이제 중국 선사에 대한 규제도 있었지만 중국 조선소가 만든 배를 갖고 있는 선사. 그렇죠. 플러스 중국 조선소의 배를 발주한 선사들까지도 다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규제가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미국 카주들의 반발도 되게 심했고 그때 더 놀랐던 건 그거였었어요. 앞으로 2년 내에 나는 중국의 조선 주문할 거예요도 넌 돈 많이 그러니까 오더북도 다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게 이월이었었고요. 근데 H&M은 저희가 이제 파악한 사선 기준으로 중국 배가 전체 선봉량 0.08%밖에 안 됐고 오더북 기준으로는 0%였습니다. 근데 다른 선사들은 다 글로벌 선사 뭐 MSC나 멀스크나 뭐 CMA, 하팍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대만 선사들 엄청 많거든요. 코스코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국 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코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선사들도 되게 피해갈 수 없는 규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공청회를 한 이후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갖고 있더라도 그 배가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사들이 어떤 그 룸이 되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뭐 유럽으로 중국 배를 넣으면 되고 되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는 뭐 한국에서 만들어진 배라든가 다른 쪽에서 건조된 배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다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나 코스코는 피해갈 수 없죠. 코스코는 뭐 중국 선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만 선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중국 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양밍이라든가 완하이라든가 이런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 거기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환율이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좀 약간 내려가는 달러 약세 상황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해운 업계는 다 달러로 결제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 뭐 약간 운임이 좀 오르거나 아니면 유지가 된다고 치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로 실적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달러 약세가 된다면은 해운사한테는 좀 불리하죠. 달러가 강세가 됐고 원화가 약세여서 환율이 올라가면 그동안 이제 그런 상황이 쭉 있었으니까 해운사 좋았잖아요. 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되면 운임이 뭐 글로벌하게는 유지가 달러 기준으로는 되더라도 그게 원화로 환산할 때 훨씬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로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기본적으로 그 해운사들은 그 달러를 기준 통화로 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기나 반기 연간 보고서를 컨버트할 때만 이제 원화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임이 10% 올랐는데 원화가 약세가 돼서 환율이 10%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수익 비용 다 달러로 결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진 않다. 근데 뭐 그게 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H&M 기준으로 워낙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 선사니까 H&M 기준으로 1분기는 매출액이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1% 증가했어요. 사실 제가 그 1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해운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올해 해운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좋았다면 연간으로 봐도 좀 기대할 만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게 좀 맞구나.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뭐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컨테이너 운임 자체는 이미 좀 피크를 지났다. 단기 피크를 지났다고 좀 보고 있고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4월 달, 5월 달 지나면서 운임이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평균 SCFI가 1,700포인트대였다면 지금 2분기는 지금 1,300에서 1,400 정도 수준에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SCFI 같은 경우 그렇게 형성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이 유예 조치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6월달 운임이 얼마나 이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실제 결정될 텐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영업이익이 분기로는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나 펀더멘탈리 봤을 때는 지금 컨테이너 업황이 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자사주라는 것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 주식 수급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HM의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업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런 것 등의 그 주가 상승 요인들이 있어서 아마 좀 상승 쪽으로 보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1분기 실적은 거의 기대치 정도 수준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연간 실적 조정이 소폭됐어요. 네, 소폭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HMM 이야기 요 정도 하고 또 워낙 또 항공주도 요즘 이제 관심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진칼이 호반그룹이 이제 산다. 대한항공 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참 막 20% 막 이렇게 뛰었잖아요. 이거는 이슈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영권 문제는 가능성은 그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호반그룹이 원래 이제 17%가 좀 넘는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한 1.02%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고 한 3일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5% 가까이 이제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갖게 됐는데 조원템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원태 플러스 특관인 지분이 20%니까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호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델타항공이 1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산업은행이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이제 인수하는 그 협상을 하면서 한진칼 주식을 3자 배정으로 받아간 물량이 또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한 46% 정도. 산업은행을 어느 쪽 우호 지분이라고? 산업은행은 당연히 저는 이제 그 조원태 쪽 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제 호반건설이 호남 베이스의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이제 민주당이고 그러면 이제 뭐 산업은행의 지분은 뭐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분 격차 많이 안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3자 배정 물량을 가져간 산업은행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거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정이 날 때는 분명히 향후에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할 때의 어떤 옵션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결정이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KCGI하고 한참 이제 지분 경쟁이 났을 때 반도건설이라는 회사가 한진칼 지분을 약 한 10%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도? 반도건설. 유보라 아파트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 경남 지역의 이제 건설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가 지분을 한 10% 갖고 있던 물량들도 지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블럭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조원태 쪽 우호 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영권 분양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호반은 경영권도 못 들어갈 건데 왜 저렇게 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거는 호반에 물어봐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정말 경영 생각 없이 그냥 대한항공 주가가 좋아 보여서 저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진칼이 뭐 어제 한 17% 가까이 급락하긴 했지만 사실 뭐 시총이 이틀 상한가 갔을 때 10조가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대한항공 지분 2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지금 시총이 8조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대한항공 가치만 가지고 한진칼 그 시총을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조금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상당한 이제 그 한진그룹의 경영권과 관련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본 지분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저럴까? 왜 그러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델타랑 그다음에 조원태 가문지분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산업은행 이거 합치면 거의 40%. 46%. 46%. 그러니까 만약에 뭐 델타하고 조은태 지분만 하면 네. 35%가 되겠죠? 35%. 아, 예. 그 호반이 지금 18.5% 갖고 있고 네. 만약 산업은행 지분 11%가 넘어간다. 그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는 근데 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 만약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 어느 지분율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것이냐 할 때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산업은행이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한진칼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의결권을 호반과 같이 한다면 이런 식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인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 인수와 한진칼의 삼자배정 네. 물량은 아무래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반도건설 지분 그런 부분들도 이제 대한항공 우호 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산업은행이 사실 이런 큰 기업들의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을 갖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정부 입김이 어떨 때는 막 기업들에 막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어떤 정부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큰 거라 네. 산업은행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처분 안 합니까? 일단 어제 뭐 기사에서는 이제 뭐 한진칼 지분 처분 계획 없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거고요. 뭐 언젠가는 처분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네.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뭐 어쨌든 정책 자금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정상화된 다음에는 결국 이제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그거는 뭐, 네. 보면 산업은행이 좋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 충분한 이제 시간 여유를 두고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디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가 꽤 오래 주저앉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회사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위기 상황 넘기고 이제 안정 찾으면 바로바로 빠져줘야지.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산업은행도 다 생각이 있어서 다 뭐 생각은 매각하려는 가격대도 당연히 가격. 있을 거고, 그렇긴 하겠죠. 그다음 예. 시기에 대한 조율도 있을 거고, 사람은 내부적인 어떤 재무 비율도 고려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해운이라든지 항공 뭐 이쪽은 그런 정치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는 섹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진 않아요. 네네네. 원래. 근데 이제 가끔 뭐 이런 선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연결되거나 할 때는 조금 그런 경우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고. 아무래도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좀 어느 정도는 입김이 통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네. 펀더멘탈리는 국내 정치 상황보다는 글로벌 그 정치 상황이라든가 뭐 경기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해운주 업황에 대한 전망은 들어봤잖아요. 항공 업황도 한번 들어보죠. 왜냐하면 상황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유가 내려가고 있죠. 근데 원화 강세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항공사들은 사실 좀 환경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펀더멘탈 놓고 보면은 지금 항공은 국제 여객은 한 미드 싱글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미드 싱글이라는 건 한 4~5% 정도 그러니까 예. 출국자나 입국자의 네네. 그 합 정도 여객 쪽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화물이 지금 사실 시커머스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저가 그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지금 약간 유예됐습니다. 그것도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세 때문에 사실 안 좋아질 거라고 봤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좀 완화되는 그런 우려가 좀 완화되는 국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랑 환율이 상당히 항공에는 우호적인 방향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여객 쪽의 일드가 지금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드가 뭡니까?
티켓 가격, 평균 티켓 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면서 상당히 높은 운임이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위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몇 개 핵심 노선에 대해서는 네. 운임을 지금 되게 와치아웃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특정 노선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운임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 티켓 가격이 작년보다 올라가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 간의 그 관세로 인해서 시커머스, 그러니까 네. 뭐 알리테무, 셰인 같은 그 저가 제품들이 미국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영향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작년 12월에 마무리되면서 네. 아시아나항공 실적이 대한항공 연결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부터. 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작년에 돈을 벌긴 했지만 여객 쪽에서는 거의 못 벌었어요. 3분기에는 벌었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화물 쪽에서 거의 다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래요. 근데 화물은 또 넘기잖아요. 화물 6월 달에 이제 에어 인천에 매각이 네. 됩니다. 그러면은 곧 화물 빠지겠네요. 쪽이 빠지거든요. 근데 아시아나의 항공 화물 쪽에서 한 80%가 화물 전용기 쪽 이번에 네. 넘어가는 부분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고 나면 아유. 올해 아시아나 실적은 사실 뭐 장담하기 어렵다. 저는 이제 연간으로 적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항공이 연결이 아시아나 들어오긴 했지만 네. 불확실한 면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큰 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안골을 빼나가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아니 뭐 그건 얘기 다 되어 있었던 거니까요. 그 네네. 에어인천에 넘어가는 것도. 네. 항공 투자가 참 개인으로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네, 진짜 어려운 것 항공 같습니다. 쪽은 네.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것저것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아까 그 관광객이 한 4~5%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저희가 평소에 얼만큼 증가하는지 잘 모르니까. 작년에 상반기에는 뭐 20% 이상 늘었고요. 작년 하반기로 오면서 이제 10%대로 떨어졌고 올해 지금 한 상반기가 한 5%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늘어나는 속도 속도도 자체는 줄어든 이제 많이 그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둘 다 합쳐서 둘 다 합쳐서 네. 그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항공 해운 쪽으로는 저는 뭐 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사실 근데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우리는 필요하긴 하죠. 네, 내가 그럼요. 이거 할 아니, 뭐 거냐 우리가 말 거냐를. 모든 종목을 다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오늘 딱 말씀 들어보니까 항공 해운 쪽은 안 사요. 로 저는 결정했습니다. 자사주 HM 안 사요. 알겠습니다. 안 산다고요. 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고 네. 저는 안 사겠습니다. 굳으신 점. 기대 수익률 되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무조건 50% 이상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는데 50%도 안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5% 보고는 안 합니다. 자, 오늘 항공 해운 쪽 관련해서 저희한테 설명 주신 분은요,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위원이셨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